탐수윤입니다. 오늘도 선생님과 함께 즐겁게 수업을 해보도록 할게요. 오늘의 주제는 서양윤리 사상의 연원과 흐름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내용들을 한번 잘 짚어보고요. 서양윤리 사상에는 어떤 사상가들이 등장하게 되는지 오늘 한번 전반적으로 훑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서양윤리 사상도 동양윤리와 마찬가지로 출발점이 비슷합니다. 서양윤리 사상가들의 생각은요, 기본적으로 진짜 진정한 행복이란 무엇일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올바르게 살아가고 어떻게 해야 진정한 행복에 다가갈 수 있을까? 이런 근원적인 물음에서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이 사상가들마다 조금씩 차이가 나게 되면서 이제 자신만의 이론을 정립하게 되었다라고 보면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큰 흐름은요, 일단 짚고 가야 될 부분은 윤리 사상에는 절대주의 윤리와 상대주의 윤리 개념이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인지 간단하게 설명만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절대주의 윤리는 우리나라나 미국이나 일본이나 모든 세계를 통틀어서 보편타당한 윤리 하나의 법칙이 존재한다라고 보는 게 절대주의 윤리입니다. 반면에 상대주의 윤리는 우리나라에서 정한 법이나 어떤 윤리관념이 일본에서는 통하지도 않을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게 바로 상대주의 윤리예요. 자신이 속한 공동체에만 타당한 윤리가 있다 또는 개인마다 그 윤리 기준이 다르다라는 것이 상대주의 윤리가 되겠습니다. 절대주의 윤리에 따르면요, 예를 들어서 모든 인간은 인권을 존중해야 된다, 인간으로서의 존중을 해야 된다, 이런 윤리관념은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다 모두에게 통틀어서 보편타당한 윤리관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상대주의 윤리에 따르게 되면요, 인간은 때로는 존중을 안 할 수도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기본적으로 모든 인간을 존중해야 되지만 저쪽 이슬람 종교에서는 인간은 존중받지 못할 수도 있다. 이런 것들이 좀 의아하죠? 이런 것들이 바로 상대주의 윤리가 됩니다. 그래서 상대주의 윤리를 너무 심하게 인정하다 보면요, 이 보편타당한 윤리관념이 없다라고 보게 될 수가 있고, 이렇게 되면 들어봤을 겁니다. 명예살인이 이 상대주의 윤리에서는 통하게 될 수 있는 우려스러운 점이 있습니다. 자, 이런 간단한 개념을 한번 짚어보았고요. 그러면 이제 서양 철학의 문화적인 배경부터 보겠습니다. 동양 철학에서 이제 유교가 나왔던 배경이 춘추 전국 시대였다라고 본다면 서양 철학은요, 바로 고대 아테네에서부터 모든 것이 시작되게 됩니다. 이 고대 그리스의 아테네는요, 민주주의가 먼저 발달하게 되었고, 사람들이 아고라라는 이런 큰 광장에서 모두가 자유롭게 토론하는 것을 즐겼던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서 민주주의가 꽃피게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 고대 그리스 사상의 특징과 영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대 그리스 사상에는요, 바로 인간의 이성 중심의 윤리가 확립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안에서 토론을 즐겨하면서 자연 철학자들이 등장하게 돼요. 이 자연 철학자들은 세계는 어떻게 생겼나, 그리고 자연의 변화에 상당히 관심을 많이 두려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너무 두껍네요. 예를 들어서 서양의 철학자 중에는 탈레스라는 사람이, 자연 철학자 중에는요, 탈레스라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세계의 기원을 이제 물에서부터 모든 것을 찾으려고 했던 사람들이 있었고요. 자, 그 다음에 자연 철학자 중에는 다양한 자연에 관심을 뒀던 사람들이 많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 설명드렸듯이 아테네에서는요, 아고라라는 광장에 모여서 사람들이 활발하게 토론을 하면서 직접 민주주의가 발달되게 됩니다. 토론의 활성화에 영향을 주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이러한 사람들은 고대 그리스 사상의 특징 중에 하나는요, 인간의 이성에 관심을 보였고, 진짜 우리가 행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인간의 삶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던 특징이 있습니다. 자, 서양 철학의 큰 흐름 중에 하나는요, 이런 고대 그리스의 사상에서 모든 것이 출발하게 되었고, 그 다음에 중세시대에는 신을 중심으로 모든 것들이 돌아가는 시대가 오거든요. 그 시기의 사상을 헤브라이즘이라고 부릅니다. 헤브라이즘이란 신과 신앙 중심의 윤리 사상을 통틀어서 말하는 것인데요. 자, 여기 이 관점에서는 모든 것들이 신의 초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의 은총과 신에 대한 믿음, 신앙을 강조하는 사상들이 등장하게 되지요. 그래서 결국은 인간의 힘만으로는 우리가 진정한 행복에 이룰 수 없다. 결국 신의 은총이 필요하다라는 이런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종교에서 그렇겠지만 나 혼자 이기적으로 잘 살자 이런 것들을 강조한 종교는 없다라고 설명을 했었죠. 그래서 이웃사랑과 그다음에 사회적으로 정의 실현에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들이 신의 초점에 되어 있기 때문에 신과 인간의 관계에 기초한 인간의 삶의 원리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게 헤브라이즘의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서양 윤리 사상의 배경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설명했듯이 고대 그리스에서 이성 중심의 이런 사고, 논변, 토론이 활발하게 이루어졌는데요. 이런 시기를 바로 헬레니즘, 인간의 이성을 중심으로 담고 있는 이 윤리 사상을 헬레니즘 사상이라고 부릅니다. 반면에 신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초점이 신에 맞춰져 있고 인간은 신과 만날 수 있는 존재이기는 하지만 결국 진정한 행복에 이르기 위해서는 신의 은총이 필요하다.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사상을 통틀어서 헤브라이즘이라고 부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정리하면요. 서양 윤리 사상의 문화적인 배경은 첫 번째 헬레니즘과 두 번째 헤브라이즘이 있다. 정도만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헬레니즘은 이렇게 인간에게 초점을 두고 인간의 이성을 강조하고 있는 사상들이라고 보면 되고요. 헤브라이즘은 이렇게 신의 개념을 가지고 사상을 발전시킨 하나의 사상 흐름이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간단히 정리했는데 표가 좀 잘렸습니다. 잠깐만요. 그리스 로마 사상은 결국 인간 중심을 다루고 있고 이 사고에 따르면 결국 철학과 인간을 중심으로 한 과학이 발전하게 되는 영향을 끼쳤고요. 중세 그리스도교 사상은요, 헤브라이즘 사상으로서 신 중심으로 모든 것들이 돌아가는 시기였다. 그래서 이것은 바로 종교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었고 예술적인 부분에도 영향을 주게 되었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중요한 거는요, 바로 이 서양 윤리 사상이 어떻게 앞으로 전개될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이해하는 흐름이 필요한데요. 이 내용을 잘 알고 있으면 앞으로 서양 윤리 사상가들이 쫙 나오는데 이것을 이 사람이 어느 시기에 어떤 것들을 강조했었더라 정도만 알고 시작해도 큰 도움이 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서양 윤리 사상의 전개 과정에 대해서 한번 선생님이 노트 필기한 게 있거든요. 그걸 보면서 다시 설명하도록 할게요. 자, 화면이 보이시나요? 서양 윤리 사상의 흐름을 선생님이 아주 간략하게 사람만 모아서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글씨가 예쁘지 않더라도 이해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서양 윤리 사상의 흐름은요. 첫 번째, 위에는 시기순입니다. 고대 그리스와 그리스 시기에서 시대를 지나서요. 헬레니즘 시대로 이르게 되고 중세시대, 근대시대, 현대시대로 가게 됩니다. 근데 서양 윤리 사상에서는요. 크게 줄기가 두 줄기입니다. 경험을 중심으로 하는 사람들과 인간의 이성을 중심으로 뭔가 사고를 펼치고 논리를 펼치는 이성 중심의 철학자들이 있습니다. 경험 중심의 철학자들은요, 소피스트부터 출발하게 되고요. 이성 중심의 철학자는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소크라테스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요,
여기 중세시대는 노란색으로 선생님이 이렇게 표시를 해 두었는데요. 이게 뭐냐? 중세시대는 신을 중심으로, 여기서의 신은 유일신, 한 명의 신, 인간을 창조한 창조주로서의 신을 의미합니다. 이 신을 중심으로 돌아갔던 시기가 바로 중세시대이기 때문에 이 중세시대는 인간의 경험이나 인간의 이성을 중심으로 하는 흐름과는 좀 동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노란색 안으로 표시를 좀 해두었습니다. 그리고 근대 시대로 가게 되면 다시 인간의 경험을 중심으로 한 사람과 이성을 중심으로 한 사람들이 등장하게 되고요. 반면에 이제 현대로 이렇게 가게 되면은 현대 사회는 너무나도 복잡하기 때문에 단순히 경험이다, 이성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없는 시기가 바로 현대 시기입니다. 그래서 경험 중심, 이성 중심에서 좀 벗어나 있다라고 해서 이렇게 표시를 해 두었습니다. 그럼 간략하게 한번 살펴만 보고 끝내도록 할게요. 자, 고대 그리스부터 시작합니다. 경험을 중심으로 하는 사람들은요, 바로 소피스트가 있습니다. 이 소피스트는 그 당시에 토론을 즐겨 했다라고 했는데요. 말을 잘하는 게 상당히 중요시 됐겠죠. 그래서 사람들의 언변술, 말을 좀 꾸며주는 것, 수사학, 그 다음에 웅변 이런 것들을 기술을 알려주는 사람들이 바로 소피스트였는데요. 공짜가 아니었습니다. 돈을 받고 알려줬다 해서 대표자는 뭐 여기에 적진 않았는데요. 프로타고라스 요런 사람들이 등장하고 뭐 고르기아스 요런 사람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반면에 소피스트를 비판하면서 철저하게 절대윤리설을 강조하고 이성의 중심에 되는 바로 서양 철학의 아버지 소크라테스가 등장하게 됩니다. 이 소크라테스는 여러분 잘 알고 있듯이 독배를 마시고 죽은 인물로 알려져 있죠. 이 소크라테스의 유명한 제자 중에 바로 플라톤이 있습니다. 자신의 스승인 소크라테스가 죽는 모습을 옆에서 지켜봤고요. 이 아테네의 민주주의가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눈앞에서 지켜봤던 사람이 플라톤입니다. 그래서 민주주의의 회의감을 품고 바로 똑똑한 철학자들이 정치하자라는 것을 강조하게 됐던 게 플라톤이죠. 다음에 소크라테스 제자 중에서 또 아리스토텔레스가 이렇게 연결되게 됩니다. 같이 공부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시기가 지나고요. 바로 인간의 경험과 인간의 쾌락을 중시한 학파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게 에피쿠로스가 만든 학파이기 때문에 에피쿠로스 학파라고 불렀어요. 근데 여기서의 쾌락은요, 단순히 막 즐거움 이런 것만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철학자예요. 그래서 단순히 이런 육체적인 쾌락보다는 조금 더 소극적이고 좀 내가 단체 활동을 하면서 얻는 그런 권력 이런 것보다는 소규모 활동을 하면서 얻는 아주 소극적인 쾌락을 강조했던 게 에피쿠로스 학파입니다. 반면에 철저하게 이성 중심으로 따르고 있는 것, 그런 학파가 제논이 창시한 스토아 학파입니다. 결국 신은 자연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요. 우리가 이렇게 강의로서 만나게 된 것도 하나의 자연의 섭리이고 우린 운명이다. 그것을 이성을 가지고 우린 파악할 수 있고 이 운명을 거슬러서는 안 된다라고 보는 게 스토아 학파입니다. 자, 요런 시기가 지나가게 되고요. 중세시대로 가게 되면 예수가 빠질 수가 없죠. 이 예수님이 등장하게 되면서 바로 중세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교부 철학의 아버지라고 해서 중세 철학의 큰 흐름을 주도했던 게 바로 아우구스티누스입니다. 우리가 이제 행복하려면 신의 의총이 필요하다라고 하면서 고대 그리스의 플라톤의 사상을 가지고 와서 종교적으로 다시 해석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발전시켰던 게 바로 아퀴나스인데요. 아퀴나스는 고대 그리스의 아리스토텔레스의 영향을 받아서 아리스토텔레스의 이론을 가지고 인간의 이성과 신앙을 조화시키려고 했던 인물이 아퀴나스입니다. 자, 그 다음에 후기로 흐르게 되면요. 이 종교적인 것 그리고 신중심의 비이성적인 사고방식에 의심을 품었던 사람들이 등장하는데요. 대표적인 게 바로 오컴입니다. 오컴의 면도날이라고 이제 뭐 수능에는 출제가 되지 않는데요. 결국 뭐냐면
신학의 진리와 철학의 진리를 이제 구분시킴으로써 이것과 신앙과 철학은 좀 다르다라고 하면서 결국 이성을 신앙으로부터 독립시키게 되게 되는 게 바로 오컴입니다. 그러면서 기존의 신중심의 이런 사고방식을 저항한다라는 뜻의 프로테스탄티즘 윤리가 등장하게 돼요. 거기에 앞장섰던 게 바로 루터와 칼뱅입니다. 루터는 종교개혁으로 유명한 사람이죠. 종교개혁을 강조하면서 교회가 신과 인간을 만나는 데 있어서 중간자적인 역할을 했다면 아니다. 이 교회는 썩었다. 결국 인간이 그냥 신을 직접적으로 만날 수 있다. 라고 강조하게 되면서 종교를 개혁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제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사람은 루터보다는 칼뱅입니다. 칼뱅은 생윤에서도 자주 등장하는데요. 칼뱅은 우리 직업은 바로 신이 우리한테 준 소명과 같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직업 소명설로 유명하죠. 결국 그동안의 중세시대에서는요, 내가 내 통장에 돈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요, 이건 어떻게 보면은 안 좋은 거라고 표현을 했다면, 칼뱅은 내가 직업 생활에서 열심히 성실하게 근무한다는 것은 신이 나한테 준 소명을 내가 잘 받드는 것과 같다라고 성실하게 근무하다 보니까 자기 통장에 돈이 쌓이게 됩니다. 결국 돈이라는 것은, 내 통장에 돈이 많다는 것은 내가 신의 소명을 잘 따랐다라는 근거가 되게 되거든요. 그래서 칼뱅을 이제 근대학자들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자본주의의 출발점이 되었다. 왜냐하면 돈을 갖고 있다는 것을 부정적으로 보지 않고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는데 하나의 그 중간자적인 출발점이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자본주의의 영향을 준 인물로 칼뱅을 꼽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시험 문제에 많이 나온다. 이런 격변적인 시기를 지나서요, 근대 시기로 갑니다. 근대 시기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났나? 바로 산업혁명입니다. 산업혁명이 일어나게 되면서 아주 과학의 발전과 또는 인간의 사고에 있어서 많은 변환점을 맞이하게 되죠. 근대에서 경험 중심의 대표자는요, 바로 베이컨이 있습니다. 아는 것이 힘이다. 결국 이 사람의 사고방식이 서양에서 과학기술을 빨리 발전시키는 계기가 되었죠. 베이컨은 이제 귀납법으로 유명한 사람입니다. 베이컨과 같이 나오는 사람은요, 이성 중심의 바로 데카르트입니다.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이 유명한 말을 기억하나요? 결국 존재하고 있는 나 자신은 생각하고 있는 나 자신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이성을 높이 평가를 했던 반면에 동물들은 이성이 없죠. 그래서 동물들은 기계와 같다라고 봤던 게 바로 데카르트입니다. 연역법으로 유명하죠. 그래서 베이컨과 데카르트는 묶어서 출제가 많이 됩니다. 자, 그리고 근대는요, 빠질 수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공리주의입니다. 공리주의는 항상 반드시 기억해야 될 부분입니다. 공리주의는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기조로 하는 하나의 사상인데요. 첫 번째, 양적 공리주의를 강조했던 벤담과 이 벤담을 비판하고 등장했던 밀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큰 도덕적인 오류가 존재하는데요. 그것을 조금 보완시키고자 나왔던 게 바로 규칙 공리주의도 있습니다. 그리고 공리주의가 나오면요, 빠질 수가 없습니다. 칸트의 의무론입니다. 근데 이 칸트의 의무론도 이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보완하고자 등장했던 게 로스입니다. 로스의 조건부적 의무론. 그다음에 스피노자라는 사람과 휴. 이성은 감정의 노예이고 노예여야만 한다. 이렇게 인간의 경험과 감정을 중시했던 게 휴미라면, 스피노자는 감정보다는 철저하게 이성을 중심으로 이 자연을 파악하고 우리 사회를 파악할 것을 강조했던 게 스피노자입니다. 자, 이렇게 근대 시대를 대표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묶어놨고요. 반면에 현대 시대로 오게 되면요, 사회가 아주 복잡해집니다. 그리고 정치, 사회, 사상 쪽으로도 많이 발전하게 되죠. 그래서 여기 적어놨는데요. 복잡한 사회이기 때문에 이성과 경험으로는 설명하기가 힘들다. 그래서 다양한 사상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일단 현대 공리주의자로는 싱어가 등장하게 되고요. 이 사람은 윤리화 사상보다는 생윤 쪽에서 많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실존주의. 여기 존재하고 있는 나 자신에 관심을 가졌던 사상적 흐름이 있는데요. 그것을 실존주의라고 합니다. 대표자들은 키르케고르, 사르트르, 하이데거, 야스퍼스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실용주의. 도덕이라는 것도, 교육이라는 것도 결국 실용적으로 어디 쓰여야 결과가 의미가 있어야 된다라고 보는 게 실용주의입니다. 퍼스로부터 시작해서 제임스 듀이가 대표적인 학자들이죠. 그 다음에 생명을 중심으로 하는 사람 슈바이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책임윤리, 인간만이 책임질 수 있는 유일한 존재이다 라고 강조했던 요나스가 등장하게 됩니다. 덕윤리도 생윤에서 많이 또 등장하는데요. 아리스토텔레스가 고대 덕윤리자라면요, 현대 덕윤리자는 맥킨타이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생철학, 인간의 삶에 대해서 한번 이론적으로 설명했던 사람이 쇼펜하워라는 사람이 있고요. 담론윤리 많이 등장하기도 하죠. 인간의 이성적인 사고를 바탕으로 다 같이 담론을 할 수 있는 환경, 토론을 강조했던 윤리가 바로 하버마스의 담론윤리입니다. 이렇게 학자들만 보자면요, 동양윤리보다는 사상가들이 비슷한가요? 적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쨌든 이 학자들을 중심으로 이렇게 큰 틀을 알고 있으면요, 흐름을 알고 있으면 나중에 뭐 공리주의라고 한다면 공리주의가 어느 시대였지? 그때 뭐를 중심으로 하는 입장이었지? 이런 큰 틀만 유지하고 있어도 나중에 이제 가지쳐서 앞으로 나아가기에는 상당히 쉽습니다. 그럼 서양 철학의 대표적인 사상가들을 한번 훑어봤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바로 누구부터 출발하느냐? 순서대로 가면 바로 소피스트와 소크라테스부터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한 명 한 명 철학자들의 이론에 대해서 짧고 간결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안녕.